자, 이 2026학년도 수능 영어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영어라는 과목은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떨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떨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될지, 시간 투자를 한다면 또 언제 투자를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일까? 아무래도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효율을 조금 찾게 되는 과목인 것 같아요. 시간을 넉넉하게 많이 들이자니 이거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그러면 좀 널널하게 가지고 가자니 만약에 작년 2024학년도 수능이나 아니면은 올해 있었던 6평처럼 너무 어려우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또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이 참 애매모호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어느 시기에 아이들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어느 시기에 준비해 시간을 써도 어느 시기에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일지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2025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를 어땠나 그동안을 살펴보면 아마 매스컴에서 보셔가지고 많이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우리 올해 있었던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너무 어려웠죠. 자, 이것에 대한 반영이라도 되는 듯 9평은 되게 쉽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작년에 수능을 준비하던 그 분위기는 강사들도 그렇고 다들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수능 무조건 어렵게 나온다. 일부러 수능 어렵게 내려고 6평 엄청 어렵고 9평 엄청 쉽게 낸 거야. 다들 이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시험지를 까보니까 평이했어요. 평이했다라는 게 사실 문제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쉬웠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절대평가에서 6%대의 1등급 비율은 적당합니다. 근데 사실은 현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6.5%에 차지했던 이 2025학년도 수능에 N수생이 역대급으로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거기서 나온 1등급 퍼센테이지가 6.5%라면 현역들은 사실 어려워요. 어렵다고 느꼈을 시험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봐도 현역들은 앓는 소리 하고요. N수생들한테 물어보면 선생님 할만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등급 비율이 2024학년도에는 4.7% 되게 어려웠다가 6평은 훨씬 어려웠죠. 그리고 뭐 좀 괜찮다, 평범하다 하는 수준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2026학년도 수능 영어가 쉽게 나오겠지? 적어도 이 정도 나오겠지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준비시킬 수는 없잖아요. 가장 안전하게 준비를 시키되 너무 과하게 시간 투자하지 않도록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어떻게 어렵게 내길래 어떻게 내면 1등급이 1.4%가 나오지? 이거를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능 영어를 어렵게 내는 방법은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지문 자체를 엄청 어렵게 내는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문과 아이들한테 취약한 과학 지문을 넣거나 그렇게 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문장의 길이 자체가 굉장히 길고 복잡하게 냅니다. 그러면 독해가 여기서부터 무너지겠죠. 그럼 시간도 많이 걸릴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단어 자체를 어렵게 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낯설고 굉장히 생경한 어휘, 이런 것들을 내고, 네 번째는 뭐 지문도 좀 할만한데 선택지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선택지를 좀 헷갈리게 냅니다. 자, 그러면 좀 최근에 있었던 올해 6평이죠. 제일 어렵게 나왔던 거. 걔는 왜 어려웠을까요? 이 4가지 중에서 어머니 아버님은 몇 번에 투표하시겠어요? 1번. 지문이 어려웠을 것 같다. 문장을 좀 꼬아서 냈을 것 같다. 아니면 단어, 선택지. 네, 맞습니다. 선택지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지를 어렵게 내서 애들이 1등급이 1%대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문은 할만했습니다. 지문이 할만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영어 지문이 국어처럼 길지도 않잖아요, 어머니 아버님. 길지도 않은 지문인데, 그리고 지문도 난이도도 그럭저럭 괜찮았어. 근데 선택지 좀 꼬아놨다고 그렇게 1등급이 1%밖에 안 나오나? 라는 생각을 저희가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요, 사실은 선택지가 아니에요. 이미 지문을 읽을 때부터 애들이 제대로 못 읽는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선택지가 쉬울 때는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지문이 이게 무슨 말이냐? 지문은 평이했다며. 지문은 평이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어떻게 읽었냐면 지문을 읽으면서 이 문장이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라는 문장을 찍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몇 개 단어 기억에 남는 거 있죠.
그거를 조합해서 그냥 자기 상상의 나래를 펼쳐요. 그리고 선택지를 가잖아요. 그럼 그동안은 그 키워드가 내가 중심 문장에서 찍은 키워드가 선택지에 있으면 그거 찍으면 그동안은 답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6평에서는 내가 찍은 키워드가 대부분의 선택지에 있는 거죠. 그리고 말장난을 해놓습니다. 인과관계를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얼레벌레 읽었던 애들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꽤나 많은 1등급 애들이 떨어졌죠. 심지어 1등급이라도 제대로 지문을 못 읽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 그러면 수능 영어의 본질이 뭔가? 이런 식으로 난이도에 흔들리지 않고 1등급이 안전하게 나오려면 수능 영어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수능 영어의 본질은요, 문해력입니다. 네, 문해력이 뭐냐면 글을 아무리 어렵게 써놔도 내 말로 이해하는 거예요. 단순한 독해랑은 달라요. 우리 한국어도 논문 같은 거 읽어보면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만약에 문해력이 있다면 그게 내 말로 쏙쏙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영어의 본질은 이 문해력이고 커리큘럼, 트리니티 수능 영어의 커리큘럼도 이 문해력의 향상을 본질로 잡고 추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즌별로 그리고 아이들의 유형별로 아까 제가 약속드렸던 영어라는 과목이 얼마나 노력을 투자해야 되고 언제 들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이드라인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즌 1은요. 바로 3월 전까지입니다. 개학 전까지 제가 특히나 이 시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학생들은 뭐냐면 내신이나 모의고사가 3등급 이하로 그동안 떴었던 친구들. 네, 여기서 3등급 이하라는 건 3등급을 포함합니다. 이 친구들이 그동안 내신, 모의고사에서 왜 3등급 밑으로 떴냐면 영어 문장을 봤을 때 고등학교 가면 문장 길이가 길어지니까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인지를 못 찾아요. 심지어 단어를 보면 뭐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보고 이 독해 문제를 분명히 이 시기에 해결을 하고 가주셔야 됩니다. 왜 이 시기에 해결을 해야 되냐면 이 3월 전 이 시기가 아니고 다음 시즌부터는요. 해결할 시간이 없어요. 네, 자, 이 시기에 해결을 안 하고 이 이후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상담을 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뭐냐면 선생님, 전 전략이 있어요. 빈칸 순서 삽입 다 빼고 어려운 문제는 전 다 찍고요. 나머지에 시간 몰빵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3등급 맞출 거예요. 라는 말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유튜브 같은 데서 그런 거 보고 와가지고. 그런데 그런 어떤 꼼수는요. 그렇게 나머지 싹 다 버리고 그걸 풀었을 때 그거를 온전히 100% 다 맞겠다라는 전제를 깔죠. 근데 그거를 100% 다 맞을 친구들은 이런 꼼수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정말로 구문독해가 마지막 시즌이고 만약에 내신과 모의고사가 3등급 이하로 나왔었다면 그동안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내신처럼 깊게 문법을 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수능에 필요가 되는 정도로는 저희가 독해를 해결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고3에 가면 아이들이 영어 모의고사 등급이 1등급씩 떨어진다고 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문장 길이가 너무 길어져요. 한 문장이 보통 3줄에서 4줄을 넘어섭니다. 제가 실제 평가원 문제를 가지고 쓰는 구문독해 교재인데 지금 보시면 문장 길이가 여기 한 줄이에요. 이게 한 문장, 한 개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으면서 놓쳐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때 저희가 문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법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진 않고 딱 독해에 필요한 정도로만. 그런데 이렇게 기본기를 짚다 보면 어떤 학생은 되게 이걸 한 달 만에 빨리 배우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근데 어떤 학생은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아직 좀 더 보충할 게 많습니다. 이렇게 개인별로 실력 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시즌이기 때문에 처음 단계에서는 제가 그렇게 개인적인 격차는 제가 클리닉을 통해서 보완을 하게 됩니다. 따로 불러서 문법적인 용어라든지 아니면 단어를 보고 품사를 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따로 별도로 보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력 격차는 제가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시즌입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수능 영어 본질이 제가 문해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문해력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시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구문독해 실력을 갖췄을 때 내가 해석은 할 수 있어요. 이제 문장 보면서.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인지 찾아서 제가 내 말로 해석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래서 무슨 말이야? 이걸 해결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뜻이야? 를 해결해야 되는 시즌이고 즉 아무리 어렵고 추상적인 말을 봐도 내 말로 찰떡같이 소화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시즌에 가장 중요한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1등급,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친구들한테 왜 제일 중요한 시즌이냐면 1등급,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보통은 이때 와요. 다음 시즌에 오거나 마지막 파이널 시즌에 와요. 그동안 마인드가 어떠냐면 내신 열심히 하다가 또는 정시 파이터라도 정시 다른 과목 열심히 하다가 나는 원래 영어 점수 좀 나왔으니까 마지막에 좀 몰아서 할 거야. 마지막에 문제 모의고사 문제 열심히 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아이들이 보통 6평 지나면 3, 4등급으로 떨어져서 와요. 왜 떨어지냐면 6평 지나간 문제가 계속해서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까지 등급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건 분명히 실력에 어디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구멍을 해결하지 않고 문제만 파이널에 와서 많이 풀면 잘못된 방법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많이 하면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방법이 고착화가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 이때 시즌 3 문제풀이 스킬에 들어갈 끝날 때쯤 어떤 여학생은요. 이 여학생이 항상 90점, 80점 후반, 잘 보면 92점 이런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파이널 시즌 이때 시즌 3 후반에 들어와서 파이널쯤에 들어왔는데 수업을 하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그때 항상 개별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선생님 후회가 됩니다. 왜냐면 파이널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때 시즌쯤에 수능 완성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걸 제가 하면서 보니까 제가 90점, 91점 저는 1등급이라고 생각하고 안심을 해왔는데 사실 저는 1등급이 아니었어요. 실력 미천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문을 읽으면서도 문제풀이 방법은 제가 선생님 문제풀이 하는 거 다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지문이. 해석을 해도 내신이 1등급 나오는 학생이거든요. 해석이 독해가 안 되는 애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애매모호하게 1, 2등급이 나오는 그런 친구라면 파이널 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실력의 그 빈 구멍을 확실하게 채워놓고 나머지 시간을 그 감을 놓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약에 1, 2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친구라면 속도는 나중 문제고 이 시즌에는 반드시 문해력을 채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해력을 네가 어떻게 채워줄 건데? 자, 문해력을 어떻게 채워주냐면 제가 아이들에게 주간지를 나눠주게 되는데 저는 주간지 이 시즌에서 아이들에게 문제를 사실은 많이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문장을 줘요. 왜? 문해력이라는 건 뭐냐면 문장을 읽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걸 뭔지를 몰라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과제를 내잖아요. 어머니 아버님. 그럼 아이들이 해와요. 근데 제가 보면 이건 사실 안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보면 과제 안 했어? 이렇게 하면 되게 억울해합니다. 근데 했어? 했대. 그래서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봤어요. 보고 왔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게 아이들은 복습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죠. 저희가 생각하는 복습은 수업 나갔던 내용이나 선생님이 준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생각해보고 모르는 거는 질문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오는 게 과제인데 애들은 눈으로 보고 오면은 그거를 해왔다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간지를 줄 때 생각하게끔 하는 게 이 시즌의 문해력의 포인트인데 그런데 그냥 두면 아이들이 혼자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했다고 생각해요. 숙제는 해와.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불러다가 숙제 시킵니다. 클리닉에 불러다가. 숙제를 시키고 제가 생각하게끔 계속 유도해요.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너 이때 이 생각했어? 그거는 다시 한 거 아니다. 그냥 푼 거다. 그래서 제 앞에서 숙제를 시키고 생각하는 방법을 훈련시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주간지를 보면 영어로 있는 문장을 제가 한글로 옮겨놨습니다. 주어진 역사적 연세 속 독특한 사건에 관한 연구와 비교 및 종합적 틀에서 많은 사례를 연구하여 구성된 과정에 관한 일반화 사이에는 긴밀한 상호작용이 있다. 우리 아이들은 이거를 고3 가면 영어 문장으로 만나게 되고 이건 딱 한 문장이죠. 요런 문장이 여러 개 있는 지문을 1분 30초 안에 풀어내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지 않고 내 말로 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점수는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고 높아지는 난이도의 점수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이 시즌에 반드시 어떤 학생이든 이거를 꼭 해결을 하셔야 되고 시간 투자 이때 하셔야 됩니다. 파이널이 아니라. 자, 다음 케이스입니다. 다음 시즌은요. 우리가 구문 독해를 갖췄다면
독해를 할 수 있다면 그 다음 포인트는 문해력이고요. 문해력이 갖춰졌다면 그때부터는 스킬이죠. 내 코어가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문장 구조를 보면서 빈칸 순서 삽입에 맞는 문제풀이 스킬을 익히는 겁니다. 방법을.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요, 이 방법만 가지고 점수를 올리려고 해요. 문해력이 없으면 방법은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정확성을, 문해력을 갖췄다는 전제 하에서 빈칸 순서 삽입 문제풀이를 들어가는 게 가장 정석입니다. 이 시즌은 6월 평가원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빈칸 순서 삽입에 대해서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건 뭐냐면 문제풀이별로, 강사님별로 빈칸 유형, 순서 유형, 삽입 유형, 문제풀이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리 이 문제에 대해서 화려하고 기똥찬 방법일지라도 이 지문은 수능 영어는 다시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장 예쁘고 화려한 방법이 아니라 시험장에서 어떤 지문을 만나도 내가 본능적으로 바로 발휘할 수 있는 스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시험장에서 쓸 수 없는 방법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 순서 삽입 시즌에는요, 문해력을 갖춘 기반으로 문제풀이 관리가 들어가는데 이때 문제풀이에 대해서 빈칸 순서 삽입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빈칸 시즌에는 빈칸 주간지가 나가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 순서 배열 시즌에는 순서 배열이 들어가고 삽입 시즌에서는 삽입만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평가원이 제시하는 단서, 연결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놓치지 않고 활용하는 방법을 같이 배우게 되는데, 자, 이때 주간지로 평소에 학습을 할 때도 수업 시간에 물론 리뷰를 하지만 제가 클리닉을 불러서 제 앞에 앉혀두고 아이들별로 개별적으로 코칭이 들어갑니다. 문제 유형별로. 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문제풀이 스킬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이널이죠. 파이널에서는 그때는 정말 고난도 모의고사만 풀리게 됩니다. 이때 파이널 시즌에서 모의고사 유형을 문제풀이를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때 파이널 시즌의 모의고사 문제는 어렵고 또 어려워야 돼요. 저희가 운동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4kg짜리 들고 운동할 때 되게 힘들죠. 힘들다고 했을 때 6kg짜리 들고 하면 더 힘듭니다. 근데 6kg짜리 들고 하다가 다시 4kg짜리를 들으면 또 이거에 아까만큼 더 힘들어요. 바로 그 효과를 위해서입니다. 모의고사 시즌에는요, 굉장히 문제를 어려운 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다뤄야 실제 시험장에서 애들이 날아다녀요. 그래서 모든 것은 마지막에 시험장을 초점해서 그 시험장에서 네가 앉아서 풀 때 효과가 있어 없어? 이걸 기준으로 다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이널 시즌의 문제는 어렵고 또 어려워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때부터 시간 단축 훈련을 들어가죠. 시간 관리 훈련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시간 관리 훈련을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시간 관리 파이널 훈련 들어가기 전부터 시즌 1부터 자기에게 부족한 점을 메꿔왔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시간 줄이기는. 그러니까 어떤 학부모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문제를 무조건 많이 풀려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속도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당장 저희가 같이 풀어도 문제는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습니다. 외국어요. 근데 정확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정답률이 후두둑 떨어져요. 정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속도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빈틈없이 실력을 메꿔왔다는 전제 하에서 그때부터 파이널 시즌에서 의미가 있는 건 시간 관리 훈련이다. 그리고 첫 번째는 어렵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유의미하다라는 점입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희가 2026학년도를 위한 고난도 모의고사 지금 이미 출제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확성을 담보하면서 수능 날보다 어렵고 또 어렵게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세 가지가 파이널 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듣기 실수까지 방지하는 1:1 피드백입니다. 근데 뭐 듣기는 당연히 안 틀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사실 하실 수 있죠.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번 수능에서 오답률 탑 7에 듣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의 수험생 62%가 듣기 문제를 틀렸어요. 이 듣기 3점짜리입니다. 3점짜리면 등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항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때 시즌을 치는데 파이널 때쯤에 미술하는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그 학생은 듣기를 6문제씩 틀려오는 학생이었어요. 기본 4개.
자, 근데 제가 파이널 때 사실 급하잖아요. 저희가 너무 늦게 만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이널 때 한 개 모의고사 회차 끝날 때마다 1대1 피드백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일에는 네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듣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클리닉 계속 불렀고, 그래서 1대1 피드백을 한 결과 이 친구가 마지막에 회차 할 때쯤 듣기를 다 맞더라고요. 자, 듣기를 다 맞았는데 이 친구가 하는 게 말이 뭐냐면, 선생님 피드백을 들으면서 한 회차 한 회차 가다 보니까 제가 듣기를 듣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집중력을 어느 순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계속 시켜야 되고,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파이널 시즌에서 1회차부터 20회차까지 모의고사를 푼다고 쳐볼게요. 1회차 풀었을 때 그 다음에 2회차 넘어갈 때 나아진 점이 요만큼이라도 있어야 돼요. 2회차 다음에 3회차를 갈 때 나아진 점이 요만큼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러한 것은 문제를 풀고 본인이 틀린 문제를 보면서 아이들이 혼자 판단하는 건 사실 조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파이널 시즌에서는 모의고사 한 회차 한 회차 끝날 때마다 제가 직접 데리고 다 1대1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 그것에 맞춰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듣기를 약한 아이들은 듣기 파트 조언 따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는 어떻게 하느냐? 단어는 너무 중요하죠. 근데 단어 너무 중요한 거 다 아는데 애들이 안 외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 보람이 좀 없어요. 너무 지루한 과정인데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 까먹기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적 암기밖에 없습니다. 봤던 걸 또 보는 거예요. 봤던 걸 또 봐야 이 단어가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고 내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아이들이랑 진행하고 있는 이 복화책 같은 경우에는 누적적으로 단어를 외울 수밖에 없게끔 매 회차별로 단어가 중복으로 평가원 기출 단어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내가 좀 외운 것 같네? 그럼 여기 이번 회차 데이에서 단어에서 일부는 내가 지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아이들이 보람을 얻고 또 그렇게 장기 기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가원 기출 단어 5개년 다 들어가는데 그 단어 대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유의어, 반의어, 혼동어휘까지 같이 외우게 돼요. 유기적으로. 자,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휘발성 없이 누적적으로 외우기 때문에 아이들 단어 꾸준히 외우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제가 클리닉에 불러서 따로 외우게 시킵니다. 제가 자꾸 클리닉을 언급하죠, 어머니 아버님. 그래서 이 클리닉은요,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스템인데, 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런데 개인차도 있고, 또한 그리고 아이들별로 부족한 점이 다 달라요. 수업 내용이 습득이 안 될 수도 있고, 습득된 정도는 괜찮은데 아이들마다 메꿔줘야 될 틈이 다 다릅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때 생긴 그 개인차나 부족한 부분이 다음 정규 수업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그 다음 정규가 되기 전에 클리닉에서 반드시 제가 해결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첫 번째 저희가 주간지로 내주는 과제에 대해서 다 같이 리뷰를 들어갑니다. 다 같이 리뷰를 들어가고,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구문독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구문독해 수업을 진행한 후에는 수능 모의고사 과제 리뷰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문독해 시즌에도 저희가 구문독해만 하지 않고 수능 문제를 풀려요, 어머니 아버님. 네.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에 대한 감을 잃지 않게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이나 과제나 강좌 진행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2시간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5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8시부터 10시까지는 이 수능 고3 아이들에게 풀로 온전하게 집중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5시부터 보내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능 영어 1등급의 유일한 해답은 문해력입니다. 이거 없으면 실력 흔들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갖추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혹시 엄마, 나는 나중에 파이널 때 다 해도 돼. 나 이제 1, 2등급 나오잖아. 그러면 더더욱 여기에 집중을 시키셔야 돼요. 파이널 이거에 집중시키면 오히려 파이널 때는 마음 편히 가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문해력이 수능 영어 1등급의 유일한 해답이고, 그리고 트리니티 수능 영어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시즌별로 아이들이 중요한 부분에 따라서 분명히 갖춰야 될 걸 갖추고 파이널까지 참여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설명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